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총선 판세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당이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세 지역구를 이제 계산을 했더니 국민의힘 82곳, 민주당 110곳 이렇게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당의 이 자체 판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82석이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의석 아니에요? 예상 의석 수가. 그런데 이제 우세 지역이지만 뭐 경합 지역에서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요. 우세 지역을 82곳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열세 지역 내지는 접전 지역도 포함이 된 지역이 있어요. 82곳 중에도 그렇게 적은 중에도 그렇다 네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세 지역도 조금 여기는 좀 이렇게 과포장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 오히려 국민의힘 82곳도 과포장된 느낌이다. 네네. 예컨대 뭐 어떤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동작갑을은 접전 지역이거든요. 한 열흘 전만 해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이제 접전 지역으로 돼버렸거든요. 이것도 우세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지금 근소열세로 그 조사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82석도 조금 우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좀 포함된 숫자다. 그래서 저도 조금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또 뜯어보니까 근소열세 지역도 우세 지역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거고요. 근데 82석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못하다. 우세 지역은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는 경합 지역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이길 수 있느냐, 국민의힘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세 지역이라는 건 그야말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통상 그렇게 집계를 하게 마련인데 지금은 조금 보수적이지 않게 잡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제 상황인데요.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에게 현재 우세 지역 110곳 정도 보고 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교적 근사치다. 이건 본래 약간 더 되는데 약간 엄살인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세 지역이나 뭐 근소열세, 열세, 경합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할 때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곳 한 곳씩 다 뜯어보고 주로 이제 조사 결과, 그 다음에 후보 대결 구도, 그 다음에 조사의 추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는 이광재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철수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도 오차범주 내지만 8% 9% 이런 차이가 났는데 최근에는 역전된 조사도 나오고 경합된 조사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적극 투표 의향층 요걸 또 대입시켜서 보면은 7, 8, 9% 지고 있을 때도 분당갑의 경우에는 이광재 후보가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거의 뭐 동률이 나오거나 매우 근접하거나 혹은 또 부분적으로 뭐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요. 결국은 전통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여론조사, 그 다음에 후보 간의 이제 인물 부교,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 이런 것을 다 대입시켜 봐서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민주당은 조금 과소 집계한 그런 느낌, 혹은 또 그런 지역구, 이기고 있는데 빠져 있는 지역구들이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살이라는 표현도 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 그 4년 전 총선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사실은 이 88년도인가요? 네. 통일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하고 야권이 갈라져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정당하고 총선을 치렀을 때 여소야대가 처음 됐었거든요. 그때도 간신히 여소야대였어요. 그리고 지난 21대 의석이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이런 거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죠. 21대 의석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대 최소 의석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4년 전 의석수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만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년 전 총선보다도 더 밑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제 강북을이죠. 서울 강북을 뭐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까지 이제 사퇴 소식 전해지면서 민주당 누구 공천할지 이목 쏠려 있을 때 이 최수영님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한민수 대변인 공천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번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 네. 뭐 이런 등등등을 보면서 저도 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던 뭐 박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예. 입장에서 제가 지도부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 아닌가 싶고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본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한민수 후보가 처음 거론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이제 잘 안 됐고 그리고 강북을에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제일 먼저 거론됐던 게 한민수 전략 공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경선 룰도 바뀌고 2인 경선으로 가면서 여성 이러면서 이제 여성의 신인이 나왔죠. 예, 한민수 후보가 기회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안타까운 상황. 그다음에 부채 의식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지도부 입장에서 당 벌써 몇 년을 대변인으로 일하고 또 대선 때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명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궤적이 있어요. 추미애 당대표 때 그때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했죠. 연이어서 이제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당연히 이제 후보를 우리 민주당 후보를 도와서 한 공보 대변인도 했고. 꽤 됐군요. 그럼요. 들어온 지. 예. 그러니까 그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하여튼 당 일을 하고 선거하고 지금도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죠. 그런데 조수진 후보가 이 공천이 이제 취소되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 하나 하고 그게 당일날 발표됐거든요. 네. 무슨 당일이냐? 후보 등록 당일.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후보 아니면은 등록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절대 반나절 만에 못 하거든요. 떼야 될 서류도 있고 뭐. 그런데 한민수 후보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정몽주 공천 취소됐을 때도 전략 공천 받으면 매출위에 등록이니까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일날 오전에 결정된 사람이 등록 마감에 하자 없이 등록한다는 건 네. 준비된 자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나름의 생각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민수 확실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인터뷰 중에 언급된 분당갑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경기 분당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수진 변호사 이어서 또 세종갑 이영선 후보 이제 갭투자 그래서 이제 결국 공천 취소까지 하면서
그 지역에 불출마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민변 변호사들은 왜 이러나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표심에 타격이 있을까요? 거기는 뭐 구도 자체가 막 완전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표심에 만약에 민주당이 제 말은 이런 것들이 뭐 소속 의원들의 갭 투자라나 이런 게 전체적인 어떤 당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그 지역구보다도요. 그러나 예. 하기 힘든 일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공천을 받은 사람을 등록 기간이 이제 다 지나고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매우 신속한 결단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안 했으면은 그 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부각을 되고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석을 버리더라도 네. 과감하게 이건 조치해야 된다는 결단을 한 경우죠. 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요.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적인 시스템인데 이걸 후보자가 기망을 하고 거짓을 하고 선관위 등록하고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당에 서류 제출을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석을 잃더라도 공천 자체를 한 개인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 앞에 나서는 대표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 일이다 싶고요. 향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SNS라든가 과거의 어떤 발언, 글 등을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후보자가 서류를 허위로 내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공식 서류에 놓고 검증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후보 검증 이것도 좀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제기된 그런 사건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당연한 거고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그 지역구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3자 구도로 하는 것보다 더 빡빡한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기 그렇습니다. 김종민 후보하고 예. 이제 겨루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이거든요. 이자 구도가 됐잖아요. 양자 구도가 돼가지고 김정민 의원은 하여튼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작전으로 지금 점퍼부터 이렇게 조금 민주당원에게 뭐 사과 이런 것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했고요. 예. 그런 게 결국 그런 맥락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김종민 의원은 정말 신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천운의 사나이다. 뭐 상당히 선거 치르기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워낙 친하시니까 실제로 내일부터 선거 지원합니까? 뭐 저는 딸리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다라고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야말로 백의정 군이죠. 어떤 타이틀 안 가져요? 선대위 타이틀도 없고. 그대로. 그야말로 백의정 군. 뭐 주로 이제 뭐 자기가 강세 있는 지역 위주로 그다음에 뭐 서울의 다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네요. 주로 이제 후보들이 요청이 오는 지역 이런 데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뭐 후보들이 좀 요청이 오는 데가 꽤 있는 걸로. 뭐 전현희 후보 같은 분은 당연히 그 전에도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수도권, 또 강원 지역,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조금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뭐 워낙 유세를 많이 다니고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강원 서도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국 외교 정책 놓고 뭐 이쪽에도 쉐쉐 저쪽에도 쉐쉐 하고 이제 어떤 굴종 외교다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이게 그 리스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전달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맥락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단어나 어휘 구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 쉐쉐바란도 마찬가지고요. 예. 강원서도도 맥락을 보면 이해가 가죠. 경기북도가 잘못 추진되면 북도가 되면 강원서도처럼 된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비유거든요. 그러나 맥락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뜻은 아니었으나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이런 일은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아마 남은 리스크가 있다면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특히 양당의 후보 중에 과거 소환 리스크, 과거의 행적이나 과거의 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소환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제일 큰 거는 대표 리스크예요. 양당 대표 리스크. 왜냐하면 지원하고 메시지 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고 동선도 하여튼 바삐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표 리스크가 좀 유의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보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리더 리스크인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그래서 요게 이제 남은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리더 리스크가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에 부쩍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는 탄핵이라고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놓겠다. 3년은 길다. 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 조국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예컨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혹은 또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양당의 경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그냥 드세니까 이게 정말 이게 폭포처럼 지금 막 쏟아지고 불꽃처럼 막 타오르는 그런 형국이라서 불과 이제 한 2주 전하고 완전히 또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말 아우성일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드센데 이것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한 또 이것을 그야말로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소재로 그런 뉘앙스로 발언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타오르게 한다. 자, 두 당 대표 간의 어떤 비례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경쟁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보면은 최소한의 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경쟁적 워딩을 하면은 좀 공세적이하고 더 강해져야 돼요. 대척점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이런 점이 문제 있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니까 아직 안 알려져 민주당 비례정당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포지티브한 메시지의 미니멈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작용과 반작용 또 상호작용과 그렇지 않은 역학관계들이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세적으로 비례대표 때문에 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정권심판론에 지금 쌍끌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요게 이제 깨지는 거고 민주당이 이제 일종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국민의힘 후보한테 굉장히 고전들을 경양각지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반전이 됐던 그런 게 이제 크게 두 개 있죠. 하나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 발로 나왔던 항상무 수석 핵할 발언,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 요게 이제
안 되겠구나. 민주당 공천 갸우뚱하고 보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붙인 요게 도화선이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출연해요. 그래서 쌍끌이가 생겼고 요 대통령발 혹은 인사권발 수석발 요 발언과 대사 임명이 그 또 도화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기사회생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하고는 대척적 관계로 설정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